이리 오너라 이리 오. 기업 사과나무를 그때 우리가 3월 24일인가 낼 때는 어쩌면 되도록이면 제가 매크로 매일매일 저희도 논의하죠. 매일 자료 엄청 발표하고 그래도 되도록 방송을 안 한 게 아마 들리셔도 더 우리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아마 잘 안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매크로를 또 열심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또 기업이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매크로를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어느 방향을 갈 거냐 봤을 때 저희 우리 스트레치 치 이코노미스트가 발견한 자료이기 때문에 섹터랑 같이 넣었지만 이거 저희들 생각이에요. 결국 소비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최근에 섹터들과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IT는 재고 쪽 사이클이 좀 약간 하반기 가야 할 것 같아서 고민스럽고 결국은 뭐죠? 그 재난기원금인가 14조인가 돈 풀리고 글로벌도 결국 소비 부양책이 나왔을 때 그걸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그걸로 가져가서 몇 개월을 가져가면 그래도 시장 지수에 박스권에 갇혀 있겠지만 우리 거기서 지수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거기서 우리가 뭘 포트를 가져가냐의 싸움이다. 저번 자료도 신용호 팀장이 금으로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아마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또 우리 소비라는 거죠. 디맨드 쪽에 관련된 국내 종목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섹터들이 나눠오겠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갖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을 저희가 자꾸는 항상 리서치는 어떻게 되냐면 전략적에서 방향을 잡아주면 이콘이랑 그거 갖고 제가 이제 섹터들을 독려하고 해서 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분위기는 매크로는 알 수 없다가 저희들 권론이었고 침묵하자 그리고 종목들을 가자는 거였고 부양책 기다렸던 거고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거의 다가왔었고 그럼 또 여기서 뭐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뭘 갖고 포트폴리오 짜냐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잡고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변에 코멘트를 좀 알아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늘리려고 자꾸 여기 주변에 말했더니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건 직접 투자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해. 이게 자신 없으면 간접 투자하셔야 돼요. 펀드에 돈을 넣으시거나 해야지 그 정도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내 포트의 종목이 뭐가 영향을 주겠구나. 와야 이걸 팔거나 줄이지. 내가 어느 날 여기서 나와가지고 종목들 다 파시고 뭐 사시고 그거 해가지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좀 제가 좀 말이 가끔 이렇게 거칠어서 고민이지만 그 사이가 오늘은 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쪽을 가야 되는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예, 투자 전략팀장 신종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익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유튜브에 정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팟빵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도 정말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댓글이 정말 유튜브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정말 많이들 달아주셨는데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이리온이 좋은 점이 다른 증권사에서 좀 이게 볼 수 없는 또 새로운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좀 소개시켜줘서 좀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저번에 심지현 연구원이 해줬던 그 육류 관련한 것도 굉장히 반응 좋았고요. 또 2차 전지도 기존에 뭐 이게 동박 관련해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새로운 또 시각이 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그 2차 전지 통해 가지고 동박 관련해서 좀 공부가 돼서 좋았다는 좀 반응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번 윤세님께서 이거 영원히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이 좀 농담 반으로 영원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100% 불가능하다. 제가 잘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그때는 우리 신중호티나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할 거고 제가 이룬다고 뭐가 중요해. 이 둘이 어차피 나중에 하우스 끌어갈 사람들이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방을 올리면 그래도 조회수를 보는데 그래서 하나당 뭐 5,000건 이렇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1,000건 보기도 힘든. 그러면 많이 본 거 아닌가요? 1,000건이면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1,000건이 안 됐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요. 많이 늘어났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외 IB들이 올린 것들도 보면 한 800건 되는 것들이 그래? 1,000개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튜버들은 뭐 엄청난 유튜버들이고. 네, 맞아요. 저 칠판 강연 안 하는 게 유튜브 보니까 74명 같아요. 안에 칠판도 우리 하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했는데 안 보더라고. 나도 원래 칠판 강연을 하려고 그랬잖아. 원래 주식 투자를 뭐 어떻게 밸류에이션 이런 거 하려다가 정말 70명 본다고 하니까 하기 싫더라고. 조금씩 변해 가는 거죠 이제. 오케이. 그거는 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4파트가 4개인데 각 파트별로 따로 올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이 골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우리 신중호 팀장이 좀 얘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정말 소비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 얘기 듣고 오늘은 이 2개 녹음하고 다음 때 뭐 오리나 연구원 거 그다음에 또 전배순 연구원 거 2개. 네. 어떻게 보면 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거랑 그리고 뭐 소비라는 문제는 이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소비가 일시적으로 다 멈추고 그게 뭐 대공황까지 비교되고 아니면 기업들이 파산하는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때마침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책임론을 왜 들고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다시 큰 공황으로 가자 이런 건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공황 때와는 다르다는 게 우리들 하우스뷰지. 그럼요. 자꾸만 대공황 때 얘기는 대공황 때 보호무역이라는데 지금 보호무역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기네 기업을 보호하겠다 했을 때 보호무역주의지만 그 보호무역주의라기보다는 공정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글로벌 무역에서 내가 좀 더 점유율을 갖고 가려는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보호 무역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나 환율이 다르니까. 보호 무역을 하는 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관세를 막 계속 올리면서 네. 경쟁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냐. 나는 과거에 대공황에서 인류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관세 정책을 서로 하던 다 죽는다. 그렇죠. 그거 하나 배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까지 났거든. 전쟁까지 났잖아. 그거를 이제 반면 교사로 100년간의 미국식인 자본주의와 패권을 그래도 미국이 만들어낸 게 지금 현재의 미국이거든요. 위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든 연장해왔지.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중국 책임론을 뚫고 나왔을까? 그래서 표지를 저희 하우스에 이제 노가님 되게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아니, 여기에- 정확하게 이게 여자는 핸드백을 들고 있고 네. 팬더가 있고 뭐 되게 뭐 신경 쓰는데 이게 이해 못한다고 뭐 아니 하나하나를 다 넣어놨어. 그게 아니면 왜냐면 어쨌든 소비라는 부분인데 이 글로벌이 다 소비가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소비의 역할론이 더 부각이 되는 사이클이고 시점이고 그게 올해 내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장면 면발을 만드는 주방장 밑에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 부분이나 근데 디테일했구나. 네. 나이키가 있었네요. 그 팬더 옆에 있는 여자분이 들고 있는 루이비통 가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이 뭔가 좀 소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비드19 책임 공방해서 최근에 중국 책임론하고 역할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로 가시면 그냥 단순히 주가 차트인데 우리가 연초에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의 글로벌 아니면 다 기대의 영역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연준은 금리를 내린 상태였고 2020년 1월 15일에 그 2년 동안의 중미 무역 갈등이 약간 1단계 합의까지 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무역량이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 사이에 1, 2주 있다가 중국부터 이제 코비드19 셧다운 문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적인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전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지표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수습이 안 되고 정신이 없었을 때는 이게 막 뭔가요 이제 수습을 하는 단계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한 1월 1분기 초까지는 화해 무드였는데 1분기 중반에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정신이 없었다가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오고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누구의 어떤 책임이냐라는 소지 여부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로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봐라 다시 무역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되고 중국에서 내지는 뭐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우한 뭐 실험실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팬데믹 영향으로 간 거 아니냐 중국 니네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에는 나쁜 내용이긴 맞죠. 근데 왜 이런 중국 책임론이 나왔냐라는 원인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너무나 뻔하지만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 뭐 투자하는 데에서도 뭔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지한 얘기하기 전에 중국 책임론 배경 중에 하나가 의사분을 누구 만나 밥을 먹는데 이 네. 말씀하시더라고. 원래 그 연구소에서
박쥐를 실험 대상으로 썼는데 그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장에다 박쥐 고기를 갖다 팔았다는 거야. 돈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맞습니까? 네. 의학 박사하시고 다 이게 그래서 중국 책임론에 증거가 있을 거야 이러더라고. 그런데 속으로 맞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도 그런 관련된 그 국제법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봤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 상대방을 피고로 내세울 수 없는 국제법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명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질병 이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 우리가 중국 탓이다라는 뉴스를 받아들일 때는 올해가 아닐 거예요. 법적인 다툼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사건, 민사건만 하더라도 아주 소소한 것들라도 공방이 있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 판결이 났을 때는 한 3년 후? 5년 후? 내지는 10년 후. 그래서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을 때 올해 니네 책임이야 라는 거를 트럼프 입장에서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7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가까운 사례에 가장 피해를 본 자산이 뭐냐면 유가잖아요. 마이너스 37%도 아니구나. 이게 마이너스 37달러인데 결국 누가 피해를 봤을까? 단순하게 보면 산유국이겠죠. 네. 누가 가장 많은 산유국이냐? 이를 배를 뽑아내는 걸 보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근데 또 각 나라마다의 주요 수출품이 더 많은 나라가 이제 그 피해를 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러시아, 사우디. 근데 또 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가가 작살난 게 우리는 피해였지만 또 그 손실이 아닌 수혜를 본 국가들이 있거든요. 보면 인도, 한국, 일본, 뭐 대만, 중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특히 중국도 끼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피해봤는데 우리가 막 하이힐드 스프레드 막 뛰는 거 잡아 넣었는데 정작 우리는 컨설리데이션 갖거나 내지는 파산되고 얘네들은 경상수지 땅에서 상당히 플러스를 보는데 이거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국 책임론이 더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이나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기관들의 보고서들도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MF라든지 뭐 월드뱅크도 보지만 미국 의회라든지 재무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외교협회라는 데도 있어요. 미국에. 이 외교협회가 굉장한 싱크탱크거든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근에 아니면 이 연구소에서 최근에 보고서들이 1년의 보고서들이 쫙쫙 나왔거든요. 중국이나 무역과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8페이지에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중국 니네 좀 외부의 기대 생각하지 말고 공정하게 뭔가 니네 역할을 해라 이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CFR이라 그래서 미국 외교협회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삼각위원회 빌더버그 그럼 이런데 그냥 단순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외교 나 이런 부분에 자문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들이 뭘 했었냐면 사실은 1920년대에 만든 기관이고요. 록펠러 아시잖아요. 그분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철저히 대공황이 왜 대공황까지 갔었냐를 분석을 하고 1932년에 기고문을 통해서 이 대공황이 내부적으로만 잘 살려고 노력하면 소위 말해서 작살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기고문을 써서 외부의 수요와 아니면 그 제국주의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났냐 하면은 잉여 생산물,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판매할 시장이 필요했고 그 생산의 시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생산성의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제국주의 전쟁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어딘가에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생산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 논리에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전쟁까지 하기도 하고 내지는 무역 예를 들어서 플라자 합의까지 나왔던 그 어떤 100년의 사이클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CFR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들이 IMF, 월드뱅크, UN 이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파워가 있는 단체다라는 건데 최근에 예. 참고로 정말 CFR을 많이들이 아는데 음모론으로 막 뭐 좀 뒤에 배경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말 연구 단체입니다. 예. 뭐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뭐 다 국무위원들, 대통령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9페이지에 그냥 캡처를 떠서 넣어놨는데 그 중국에 대한 보고서들을 좀 많이 올렸어요. 100년간 미국과의 뭐 무역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환 조작과 관련된 이제 그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중국이 어떤 국제 수지를 분석을 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많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흔히 야 중국이 뭐가 돈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중국은 대비 많잖아. 근데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 이 CFR이라는 아까 미국 외교협회에서도 나온 데이터가 10페이지에 보시면 중국 니네들 생각하는 것보다 돈 많아라는 결론이에요. 대외 자산이 되게 많고 물론 대내 부채가 많죠. 대내 부채가 많지만 대부분 다 중앙은행에서 빌려가서 쓰는 건데 중앙은행 자체는 또 대외 순자산이 많기 때문에 뎁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체에서도.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중국 니네들은 상당히 돈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소비를 위한 환적인 부분 내지는 대내적으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돌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림 10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왜 그때 중국이 위안화 기습 절하시키고 뭔가 약간 그 쇼패팅 하시는 분들 카이베스였나 그런 사람들이 막 위안화 이제 작살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채권 시장 쪽이 오픈이 안 돼 있었어요. 중국이. 그리고 상당히 공정하지 못했던 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도 불공정한 부분들은 있지만 시장을 계속 오픈하면서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오픈하면서 최근에 위안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채권 외부에서 그 중국 국내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 주식보다 채권을 훨씬 선호해요. 그렇죠. 많이 사고 있죠. 글로벌 자금들 보면 그렇게 지금 내가 한국 시장 일각에서 뭐 중국 붕괴론 얘기하는데 네. 아니 바보들이냐고 중국 채권을 얼마나 선호하지 않냐? 그거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률로 그러니까 높은 저축률이었던 건 40%가 넘는 저축률이 왜 이걸 갖고 갔었냐면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높은 투자율을 외부에서 자금을 땡겨오지 못. 우리나라도 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때 저축을 많이 해갖고 그 돈 갖고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돌려서 수출하게 했는데 그 사이클로 오기 위함이 이제 높은 저축률 그리고 소비의 어떤 플랫폼도 굉장히 낮았고 금융권의 은행 어떤 그 턱도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그 높은 저축률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면 또 그 높은 저축률을 유지한다고 해서 기업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외부의 수출을 통해서 모멘텀 갖고 가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도 작살나 있고 유럽도 작살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걸 중국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저축률을 내리면서 그러면 내부의 저축률을 내리고 소비를 하면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어떤 금융시장을 오픈하는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각된 상황에서 이제 11페이지 이거는 CFR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재무부 보고서가 이제 1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를 했을 때 1월 15일에 명확하게 거기 서머리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영어 원문도 나왔는데 위안화 얘기네. 위안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었죠. 2천억 달러를 2년 동안 사주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제조업하고 농산물 그것도 표면적으로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말자. 평가절하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지재권하고 네 번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산업 스파이라든지 뭐 국가 보조금으로 넘어가는데 1, 2, 3, 4의 수순위로 보면 일단은 1순위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처럼 야 2천억 달러 되는 상품 안 살 것 같은데 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위안화 평가절하하면서 외부 수요에 기대하는 거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올해 내내 나타날 이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니네가 위안화 강하게해서 사 이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아니면 미국 농산물도 사고 야
뭐 사 이거야? 아니면 그거죠. 사실은 이제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키면서 수출업체들한테 일정 부분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줬었잖아요. 중국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중국이 13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그 셧다운 이후에 해제를 빨리 했고 소비의 보복적 소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놓고 보면 풀린 돈에 대비해서 성장이 높은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환율의 측면에서 보면 달러 대비 유로 대비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누르지 말라라는 것도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보면 야 누가 봐도 아니면 IMF든 여러 가지 이 전망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지표들만 보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게 중국의 지표들이고 빠르게 이제 소비 쪽에서 탄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위안화를 이럴 때 이거 이러면 위안화가 강해지니까 위안화 또 약간 좀 뭐 달러 대비 유로화 대비 좀 절하시켜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제 중국에 자꾸 이런 보고서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책임론 바이러스 니네 쪽에서 나타난 거 아니냐 바이러스를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좀 제대로 해라. 위안화 좀 절하시킬 생각하지 마라. 요거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1차 무역 합의 하고 나서 이런 미국과 이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지금 거의 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만족을 못하는 건지? 그 조금씩 사고는 있어요. 사고는 있는데 이 12페이지에 제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적어놨는데 그 무역 합의를 했을 때 챕터 7의 아티클 7.6 여기에 뭐 하항에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뭔가 이런 그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는 무역 합의가 새로운 무역 합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이 요거 갖고 알고서 트랩을 걸어놨다고 보는 거지.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코로나를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 조항 넣었지. 난 속았으니까 얘 사기친 거야. 이건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음모론 아니야. 그건. 근데 음모론은 그런 거 있어요. 왜냐 1월 15일에 이게 딱 나왔을 때는 그때 시진핑이 간 게 아니고 류허가 갔었거든요. 류허가 갔었고 누가 봐도 약간은 밸런스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갑자기 들어줬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12월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이미 알고 있었고 니네는 그러면 1월에 빨리 사인하고 여기 이행 안 하는 이 조항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허용한다잖아요. 니네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음모론을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중한 최강 이코노미스트 이거는 아닌 것 같지. 그 모르죠. 뭐 음모론이야. 뭐 만들려면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만들. 근데 이제 왜냐면 이런 악취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이 중국이 만약에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무역 합의 2천억 달러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니네 알고 있었잖아라고 자꾸 내리는 이유는 이 합의 자체를 성실히 이행해달라는 주문이지 않겠냐 생각이죠. 사주면 돼요. 그렇죠. 사주면 된다. 사면 돼. 안 사면 의심 많을게. 의심할 거야 이거니까. 아니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나중에 불이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2천억 달러잖아요. 이게 전 세계 물건을 2천억 달러를 플러스로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딴 나라 비중을 줄여서 미국 걸 2천억 달러 사주면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음모론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너 말이 안 되는 거 나도 그래 말이 안 되는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논리를 만드는 게 왜 지금 중국 책임론이 나왔느냐 라는 배경에서 중국 책임론이 나온 배경 중에 무역 합의 중에 이러한 불이행과 관련된 안 해도 되는 이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어쩌면 트럼프는 이게 1월 초에 사인한 거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중국은 어쩌면 좀 차단하려는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 이제 5월이잖아요. 6개월도 안 남았어. 6개월 조금 남았나? 그러니까 대선이 조금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경제는 망가져 있지. 누군가 이제 내부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외부의 적은 누가 봐도 중국인 상황이고 그럼 중국을 때렸을 때 여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우리 대통령이 적을 잘 이제 그 뭐랄까요 공격을 한다라는 시각과 함께 두 번째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설사 발생할 수도 있는 그 무역 합의의 불이행을 좀 차단하려는 움직임이지 않겠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5월, 6월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놓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4, 15페이지에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급선무는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무역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결국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해서 누군가가 소비를 해주고 누군가가 그 GDP가 성장하는 게 2000년대에는 중국이 생산과 미국의 소비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국이 소위 말해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국이 됐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잘 자기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 1980년대 일본처럼 니네들이 뭔가 좀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장기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뻔하게 중국이 소비를 해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옛날에 소련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나라의 덩치가 커지면 국방력이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덩치가 커졌을 때 커지지 않게 막 자꾸 눌렀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PPP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이 크는 거를 왜 소비가 크는 걸 놔주겠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이 이참에 아예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소비가 커지게 만들겠어라는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없으면 미국이 버틸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중국을 놔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이냐 중국 떼어내기가 아니라 중국을 활용한 미국의 패권 유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군사적으로는 이제 뭐 동아시아 쪽에 이제 뭐 대만이나 이런 쪽에 무기를 팔고 이런 부분이고 경제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리쇼어링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리쇼어링 안 그래도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에 그 공장이 있는 게 굉장한 리스크였다라는 얘기도 하거니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퍼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자국이나 뭐 미국 내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은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러면 그 리쇼어링이 그러면 미국이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내에 팔려고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리쇼어링을 했을 때 미국이 미국 내에 생산해서 미국이 내에 팔려고 하는 게 리쇼어링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리쇼어링은 미국이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 뭐 글로벌 밸류체인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 밸류체인 바뀌지도 못하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중국에서 떠나왔어요. 이게 뭐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성이 로봇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 돌아갔을 때 그거를 갖다 파는 게 미국 내에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팔리겠죠.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한 아니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한테 팔려는 게 리쇼어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이 그림 19에 제가 넣어놨지만 2000년대에는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사이클에서 미국의 달러가 중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달러가 필요한 이 미국은 이제 다시 채권으로 국채로 들어오면서 이제 어쩌면 부동산 버블까지 갔었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리쇼어링을 통해서 뭐 하고 싶냐? 아니면 그 전에 아까 채권 시장이라든지 중국은 지금 가계의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현금으로만 쓰진 않잖아요. 크레딧을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이 돈을 좀 꽂아주고 싶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오픈해서 그 금융시장이 들어가서 중국의 소비에 올라가는 거 오롯이 자기 걸로도 갖고 가고 싶은 게 자기도 같이 중국 소비가 커질 때 그렇죠. 주주가 돼가지고 자기도 과실을 먹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자기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 갖고 다시 이제 해외 자산 이를테면 뭐 중국 자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려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긴 사이클에서 미국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신경제 체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단절을 시키는 건 아니다. 왜냐?
중국은 소련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소련처럼 경제적인 링크가 아예 없었던 나라도 아니고 일본처럼 핵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전쟁을 통해서 내지는 냉전의 어떠한 그 군사 정책을 통해서 굉장한 열전을 갖고 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처럼 중국이 뭐 내수부양을 위한 플라자 미국 맘대로 할 수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중국을 냉전 이후로 철저히 이 이중 경제 전략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전에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랜드라는 군사 싱크탱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포용과 견제의 이중 전략이라 해서 견제 쪽은 국무부 쪽, 국방부 쪽,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꾸 남태평양 문제 이런 거 건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하나의 중국을 자꾸 인정 안 하면서 이제 약간씩 템포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고 포용 전략은 이 상호 확증 경제 파괴라 그래서 너와 내가 묶여 있으면 전쟁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유로화가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의 수요를 놔두느냐?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8페이지나 19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결국은 돈이 풀린 게 지금 미국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잖아요. 연준자산이 이렇게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코비드 영향이 조금씩 완화되면은 이제 다시 테이퍼링이라든지 돈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죠. 줄여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워낙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잘 컨트롤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미국 내에서. 근데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커지는 거를 어디론가는 배출해야 되는데 그 배출의 대상이 결국은 중국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거기에서 많이 파는 거.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졌을 때 대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오롯이 갖고 가려는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 22번을 보시면 중국의 저축률이 46%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제가 1980년대 후반에 1인당 GDP가 한국하고 지금의 중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이 저축률이 한 38%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원화도 강세로 보이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46%거든요, 중국이. 아직도 자기 대내의 대부로만 뭔가 해보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금융시장을 오픈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어떠한 편익을 더 부각시키는 정책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게 이따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하겠지만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도 이젠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 이펙트도 가져가야 되고 이게 지금은 더 가속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저축률이 내려가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저축률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 혜택을 더 갖고 가기 위함이 이제 책임론 부각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그래도 2017년, 16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픈돼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림 24를 보시면 옅은 파란색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예전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위에 보시면 되게 높은 차트를 보이는 게 아직도 여타 OECD 평균 대비해서 높은 규제를 갖고 가는 게 보험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이런 부분들, 건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규제가 좀 운송 이런 쪽 그리고 법적 서비스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도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으로 오픈을 하라고 요구를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금융자산을 내지는 가계자산,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플랫폼을 개발하고 오픈하고 이런 시스템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뭐 미국과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노이즈들이 낄 것 같은데 이게 뭐 엄청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게 내 첫 번째 들은 생각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선거 전에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걸 갖고서 선거를 치러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 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그렇죠.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많이 사주는 거 아니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원유도 사실은 셰일 기업들 파산되는 문제들이 책임론을 부각했을 때 누군가 사준다면 또 괜찮은 모습이 나왔을 때 중국이 사준다든지 이런 거에 어떤 선물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왜냐하면 노이즈를 지금 당장 발생시켰기 때문에 5월이라고 따지면 가까운 뭐 한 이제 3분기 초입 전에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이제 불거지긴 하겠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이행을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5, 6, 7월에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아니면 뭐 오일 수입 비중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어떤 무역적인 합의선에서의 중국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더 좀 요구했다. 이 정도를 이제 대선 전에 받아내기 위함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디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달러의 초강세라든가 뭐 보호무역지가 강화돼서 파고를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소위 하방을 크게 여는 시나리오인데 그렇죠. 저희는 하방을 여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되게 낮고 네. 그리고 이게 당장 노이즈로 끼겠지만 그러면 지수가 좀 흔들리겠지만 이게 수습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년도에 어떤 실적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위가 열릴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내년 걸 땡기기에는 지금 뭐 4월인데 그러니까 그 구간이 한다면 여름 때쯤 그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에서 얼마나 저희가 공감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체 그림을 골격을 잡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잠시 쉬었다가 우리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